안녕하세요. 저 사장 그릴드월드와 큐러닝을 맡은 오충정입니다. 제가 이거 이해를 하기 위해서 책을 한 3-4번씩 계속 처음부터 번갈아가면서 읽어봤는데 제가 이해한 부분이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중간 부분에 좀 제가 잘못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서는 이제 3장에서 했던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의 한계와 그리고 강학습의 예측과 제어라는 게 있는데 그 예측과 제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측에는 몬테카를로 근사랑 저기는 안 나오는데 시간차 예측이라고 있고요. 그리고 제어에는 살사랑 큐러닝이 있습니다. 큐러닝은 살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진화된 알고리즘, 수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의 한계입니다.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아시겠지만 머신러닝 학습이 아닌 단순 계산이었습니다. 그 아까 그리드월드 격자에 있었을 때 그 상태에 대한 기대값만 계산을 하게 된 거죠. 그 계산에 의해서 다음 상태, 어느 상태로 가야 좋은지 정책을 정하게 된 겁니다. 단순히 학습이 없는 게 기계식으로 계산만 하게 된 거죠. 그리고 한계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계산 복잡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드월드는 5 곱하기 5였었는데 이제 바둑판 같은 경우에는 책에서 보면 우주에 있는 원자의 수보다 많다고 해가지고 계산하기가 엄청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그 차원의 저주, 그러니까 강학습에서 제일 하고 싶은 거는 실생활에 접목하고 싶은 건데 실생활에서는 차원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려면 계산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환경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데 다이나믹 프로그램 그리드월드처럼 이쪽으로 가면 보상을 얼마 받고 예를 들면 상태 변화 확률 같은 것도 무조건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거 이해를 하면서 정말 어려워가지고 제 나름대로 이해하기 쉽게 연애 같은 거, 우리 공통의 관심사 연애 같은 거에 접목을 해봐서 강학습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보상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내가 이 사람한테 뭐 고백을 했다. 그럼 그 고백에 대해서 좋은 반응이 오면은 뭐 리워드가 좋은 걸 수도 있는데 그거는 근데 그 고백을 했을 때 그 고백을 할 때는 상황마다 그 보상 어떻게 주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뭐 특정 게임 같은 걸 생각했으면 게임 같은 데는 이때 고백하면 무조건 받아주는데 예를 들면 제가 특정 여성에게 고백을 했어요. 받아줄 것 같은데 고백을 했는데 그 여성 상태라든지 특정 환경에 따라서 고백을 안 받아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상태 변화 확률은 아까 1로 잡았었는데 실제 우리 환경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게임 같은 거에서는 우리가 뭐 제일 좋은 상태는 돈이 많은 거다. 근데 우리는 현실에서 돈을 많은 상태로 가고 싶어요. 로또를 샀잖아요. 로또를 산다고 돈 많은 상태로 가는 건 아니죠. 상태 변화하는 게 무조건 된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이나믹 프로그래밍과 강학습의 차이인데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아까 설명했다시피 환경에 대한 정보 뭐 보상이라든지 상태 변화 확률을 다 알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설명 잘 해주셨는데 정책 이터레이션, 정책 평가와 발전을 계속 반복해 나가면서 나가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모든 상태, 아까 그리드월드에서 각 칸마다의 그 계산을 다하는 형태가 되고요. 강학습은 환경 모델은 별대로 필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측과 제어, 결국 예측과 제어라는 게 정책을 평가하고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측에서 그리고 강학습은 그 책에서는 예측을 준 게 바둑인데 저는 또 말씀을 드렸지만 연애라고 했을 때 사람은 많이 해보면 해볼수록 경험을 하면 할수록 뭐 예를 들면 이런 타이밍에 고백을 한다든지 이런 타이밍에 선물을 줘야 된다든지 이런 타이밍에 뭐 서프라이즈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다 되겠죠. 그런 걸 경험을 해가면서 업데이트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자마자 명품백을 사주면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안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상태를 계속 학습을 해나간다는 거죠. 강학습의 의미는. 그리고 강학습의 예측과 제어가 있는데 예측은 현재 정책을 따랐을 때 가치 함수를 구하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예측에는 몬테카를로 예측과 시간차 예측. 그 제어는 예측과 함께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는 겁니다. 제어는 그리고 살사랑 큐러닝. 뒤에 자세히 설명할 건데 살사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시킨 게 큐러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몬테카를로 분사했는데 이 도형 안에 사각형 안에 있는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아는 원, 삼각형, 사각형 쉽게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몬테카를로 근사를 쓰는데 몬테카를로 근사라는 게 일단 저 쉬운 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저 사각형 안에 원이 있는데 일단은 점을 찍어요.
점을 2개 찍는다고 했을 때 그 점이 저 원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2개 찍었을 때 점이 만약 원 안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저 원의 넓이는 저 사각형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 100개를 찍었다. 100개 중에 뭐 30개가 저 원 안에 들어가고 70개가 밖으로 나왔다. 그럼 100분의 30이 되겠죠. 이 점을 무수히 많이 찍었을 때, 그럼 저 무수히 많이 찍혔을 때 저 원의 넓이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점을 샘플링이라고 하는데 그 샘플링을 많이 모았을 때는 그 무수히 많은 평균값이 원래값과 동일해진다는 거죠. 이게 지도 면적을 구할 때도 이런 방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 되면은 이 도형 안에 있는 사각형 안에 있는 이 도형의 넓이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몬테칼로 예측은 설명드렸었는데 이제 샘플링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개 한 개 찍어내는 건데 샘플링이라는 게 에피소드 한 개입니다. 에피소드라는 거는 처음과 끝이 있는 거예요. 요거를 예를 들었을 때는 처음 시작을 하고 요런 길로 갔을 때 끝이 여기로 났다. 라는 게 한 개의 에피소드가 되는 겁니다. 이걸 샘플링을 한 개 뽑아내고 그 샘플링을 무수히 많이 뽑아내는 걸 평균해서 가치 함수를 추정하는 방식이 몬테카를로 방식인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수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데 가치 함수는 쉬운 거예요. GI가 반환값이에요. 쉽게 말하면 보상, 감가율 같은 걸 다 했을 때 보상, 그 보상이 들어온 거에 모든 합계를 그냥 평균 낸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까 그 원의 넓이처럼 원의 넓이 구할 때처럼 뭐 100분의 20이라든지 뭐 10,000분의 20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구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학습을 해 나갈 때 이 수식을 업데이트를 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샘플링 한 개를 추가로 더 뽑았다. 그럼 그 기존에 있던 수식을 업데이트 해 나가야 됩니다. 그 업데이트 해 나갈 때 VN1 그 다음에 해야 될 우리 가치 함수 구해야 될 가치 함수는 그 현재 받은, 그러니까 이제 요걸 예를 들면 지금 요까지 이런 샘플링 해가지고 이런 걸 구해놨으면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요로 갔다. 요리가 한 거에 대한 반환값을 기존에 했던 거에 합과 더해주고 평균을 내는 겁니다. 이게 그 수식이고요. 그리고 이 수식을 그러니까 여기 똑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수식은 동일하죠. 그래서 n-1을 여기 곱해주면은 이 뒤에 빨갛게 된 거는 VN이죠. 왜냐하면 VN 플러스 1이 n분의 n의 n이니까 VN은 n-1의 n-1이잖아요. 그럼 이걸 VN으로 바뀌고 결국 이 수식을 풀면은 이런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형태는 제가 다음에 좀 설명을 더 드릴게요. 다음 장에서. 이제 그 방금 나타났던 수식은 여기 나타났는데 여기서 n분의 1이라는 거는 저도 이걸 아마 좀 더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이제 우리가 흔히 학습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텝 사이즈 얼마나 업데이트를 할 때 얼마만큼의 가치를 업데이트 해주냐라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현재 이제 지금 받은 반환값에서 이전에 왔었던 반환값을 빼면은 우리가 세로에 업데이트해야 될 크기가 나타나죠. 크기인데 여기서 알파 이 하이퍼 파라미터만큼 곱해준 가치만을 이제 업데이트 하겠다는 거죠. 네. 이게 몬테카를로 예측입니다. 그리고 몬테카를로 예측은 아까 제일 처음 설명드렸는데 샘플링 할 때 에피소드를 뽑아내는데 에피소드라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뽑아낸다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뽑아낼 때 예를 들면 이게 처음 끝이 없는 엄청나게 무한한 거라든지 그리고 아니면 뭐 이게 엄청나게 에피소드가 길다라든지 그랬을 때는 적용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제 타임 스텝을 이용해서 시간차 예측인데, 그러니까 제일 처음 1장에서 아타리 그 게임을 설명했을 때 지금 시간 플러스 t를 해서 그 값을 학습에 이용했었잖아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그 타임 스텝만큼만의 d를 보상을 받는 결과 값을 계산해서 업데이트를 해나가자는 거죠. 이거의 몬테카를로 가치 함수 업데이트 식이고요. 이 같은 경우는 이거는 앞자에서 나온 겁니다. 기대값으로 정의한 가치 함수인데 여기 GT를 이것도 앞자에 나온 똑같은 그 수식이지. 즉 반환값은 현재 앞으로 받을 보상과 그 지금까지 했던 것들의 가치 함수의 합이거든요. 반환값은
GT를 그냥 단순 여기 대입시켜주면은 기존 같은 경우에는 기대값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값이 어떻게 될 거라는 기대를 하는 건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기대값이 아니고 행위를 하고 받은 거잖아요. 기대값은 아니거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기서 저도 헷갈렸었는데 뭐 부트스트랩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대값이 아닌 받은 값을 넣어서 계산하기 때문에 기대값은 사라지고 수식은 요걸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될 수가 있어요. GT에 바로 그냥 그거를 저 수식을 대입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이해 안 가시거나 좀 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다 안 갔어 지금. 네? 다 안 가신 것 같아. 아, 그래요? 뭐 다시 어떻게 수식을 어떻게 다시 설명을 드릴까요? 어떤 거 이게 앞장에서 수식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뒤로 가면 갈수록 계속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나는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아 그래요? 라지 V하고 스몰 V를 어떻게 해야 아니 이거는 네, 이건 지금 잘못 넣게 된 거예요. 똑같은 똑같은 거. 겁니까? 이거 그러니까 다음 그거인 거죠. 업데이트 할 때. 네. 같은 V인데 이제 업데이트. 이제 네, 업데이트 할 때 뒤에 거를 해서 이렇게 업데이트해서 네. 수식을 이 값을 여기 넣는다는. 그 GT라는 게 지금 그거잖아. 맨 끝까지 갔었을 때 내가 실제로 얻는 값이기 때문에 쟤는 항상 그 몬테카를로 같은 경우는 항상 끝까지 가야지 이게 끝에서부터 계산이 되어 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끝에서부터 계산이 오는 거고 이제 시간차는 그냥 바로 다음 단계만 딱 보면서 일단 계산을 해내는 거고. 그 아는 형님 잘 보시나요? 아는 형님 보면은 김희철이 잘하는 건데 노래 맞출 때 앞부분만 듣고 맞추잖아요. 그런 거라 보시면 돼요. 시간차 예측은 몬테칼로 예측은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맞추는 거고 시간차 예측은 처음만 딱 들었을 때 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온다는 걸 맞출 수 있는 시간차라고 한다는 저거를 설명해 주면 어떤 거? 저기 아마 실제로 식으로 보면은 계산을 못할 건데 지금 이거를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 스테이트가 있잖아. 여기가 엔드고. 네. R 보상 받는 거 말씀? GT가 어떻게 되는 네, GT. 네. 그거만 계속 설명해 주면 예. 앞장을 잘 보셔야 되는데 GT 보상을 받을 때 1차적으로는 제일 처음에는 그 다음에 받는 보상이죠. 그럼 R 플러스 R에 아니죠. GT는 끝에서부터 해야 돼요. 아 여기서부터요? 왜냐면 감가율 곱하고 그러니까 이게 GT는 뭐냐면은 실제로 내가 여기서 실제로 받은 값이잖아요. 얻은 값. 네. 얻은 값인데 그러니까 이 단계를 다 알아야지 여기서는 그러니까 G1에서는 일단은 이게 G2 플러스 해가지고 해서 네. 이게 G2까지 가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여기까지를 가야지 여기서 얻는 G값이 있고 여기서 얻는 G값이 있고 여기서 얻는 G값이 있고 여기서 얻는 G값이 있잖아요. 네. 얘는 이것들을 다 더한 게 G1이고 얘는 네. 이것들을 다 더한 게 G2. G2고 그러니까 G1 플러스 이게 만약 G1, G2, G3, G4면은 G2 플러스 G3 플러스 G2까지가 되는 게 얘에서의 G값이고 얘에서의 G값은 요거고 그렇기 때문에 얘를 그 몬테카를로에서는 얘를 다 끝까지 가봐야지 아는 거고 이거를 끝에서부터 이렇게 해야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에피소드가 안 끝나는 게임 같은 데서는 적용을 할 수가 없고 왜냐면 얘 끝을 모르니까 그리고 실시간 런닝도 안 되고 끝을 알아야 되고 대신에 몬테카를로는 명확해요. 왜냐면 처음에 샘플링 할 때 내가 그 아까 그리드 월드에서 괜찮습니다. 아니 그리드 월드에서 보면은 이 제대로 설명을 해봐야 됩니다. 그 그리드 월드에서 이렇게 격자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여기 아까 굴이 있었고 여기가 해저드가 있었죠. 그럼 처음에 이제 몬테카를로 같은 경우에는 이 샘플을
내가 그냥 막 랜덤하게 뽑아. 그래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결국에 이 집까지 가는 걸 랜덤하게 막 뽑는 거예요. 얘가 아까 S1 뭐 해가지고 뭐 S2 해가지고 이제 S2로 끝날 수도 있고 골로 끝날 수도 있고 뭐 그냥 2로 하죠. 2로 하는 게 낫겠다. 그 다음에 또 샘플링을 막 해요. 그러면은 또 다른 뭐 예를 들어서 이게 1, 1, 2 뭐 이렇게 해서 끝나지만은 뭐 2, 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상태가 랜덤하게 다 뽑힐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제 가치를 여기서 보면 집값을 이제 알 수가 있으니까 여기가 그 리워드가 플러스 1이고 이거 마이너스 1이잖아요. 이걸 다 계산을 해봐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러면 이제 집값이 나오는 거고 이제 각 상태별로 이제 내가 몇 번 방문했는지 평균값도 나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건데 여기서부터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네. 그게 아마 몬테카를로 예측이고 내가 방문한 거를 뭐 그러니까 몇 번 방문했을 때마다 그걸 카운팅을 하느냐 아니면 그걸 한 번으로 치느냐 그런 차이가 또 있고 그 다음에 TD는 이 끝을 안 보더라도 이 바로 다음 것만 봐가지고 저식대로 내가 여기서 리월드를 받는 거, 액션을 취했을 때 리월드를 받는 거고 이 상태에서의 가치 함수가 있고 가치 값이 있고 그러니까 그것만 계산하는 게 TD고 네. 맞죠? 이걸 이해 뒤에서 살살한 큐런이 뒤에 제가 이 강학습 책을 뒤로는 안 봤는데 아마 큐런이 쪽이 계속 끝까지 쓰이는 거 맞죠? 네 맞아요. 그렇죠. 이걸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뒤에도 될 것 같은데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야기를 하시면 뭐 다른 분께서도 답변을 주실 테니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몬테카를로하고 TD의 차이가 뭐냐면 저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몬테카를로는 베리언스가 커요. 왜냐면 내가 그러니까 스테이트를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서 액션 값이 실제로 선택하는 그 팔러시가 막 달라져서 실제로 선택하는 액션이 막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베리언스가 크고 TD는 그럼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바이어스가 크고 그런 차이가 있대요. 그래서 중간에 N스텝도 TD라는 게 있어요. 또 이렇게 중간값 취해가지고 하는 게. 예.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나중에 한번 보시면은 수식이 어려워 보이는데 결국에는 그냥 정말 간단한 수식이거든요. 정리를 한 번만 하셔도 될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수식은 정말 어려운 게 아니니까 이렇게 보면 어려워 보이는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질문을 하면 네. 맨 밑에 네. 여기 V 파이 S 네. 플러스 1 있잖아요. 네. 지금 폴리시가 들어가는 게 맞나요? 폴리시 파이가 여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책이 들어간 게 맞냐고 물어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 반환값을 받을 때 정책에 대한 그 가치 함수를 받는 거거든요. 네. 저기서도 저기 맞나? 맞아요? 그리드 액션을 그리드 팔러시에 의해서 액션을 취한 값이 넘어가서 갱신이 되는 게 맞죠? 탐욕 정책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래가지고 저기 밑에가 파이가 정책이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다고. 그저 그냥 스테이트 T 플러스 네. 1과 파이에 대한 그래요? 그냥 그 일반적인 감가율에서 그냥 단순히 반환값을 받는 것 같습니다. 했다는 게 좋겠다 지금. 저 책을 진짜 여러 번 읽었어요. 일주일 넘게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봤어요. 이해를 하려고. 안 돼가지고 1장부터 뭐 처음에 상태, 뭐 액션, 보상부터 다시 막 봐가면서 여러 번 보면서 저도 이해를 했어요. 네. 근데 이 몬테카를로를 왜 이해해야 되냐면은 나중에 또 딥러닝 해가지고 밸류에 파라미터 들어가가지고 거기 아니다 저기 정책 그레디언트에 파라미터가 들어가서 걔를 딥러닝으로 막 돌릴 때도 또 몬테카를로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요거는 이제 예측과 제어가 있었는데 이 전까지는 몬테카를로랑 시간차 예측이고 이제는 제어인 겁니다. 그 3장에서도 아까 표로 보여주셨는데 그 방식에는 뭐 순차적 프로그래밍은 MDP가 있고 정책과 가치 이터레이션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정책은 벨만 기대 방정식을 이용하고 가치 이터레이션은 벨만 최적 방정식을 이용하는데 여기서의 두 가지의 몇 가지를 조합해서 저 살사를 만들어냅니다. 살사를 만들어낼 때 벨만 기대 방정식을 이용을 했고요. 그리고 벨만 기대 단점이 있어가지고 저걸 바꾼 게 오프 폴리시인데 그걸 이제 큐러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벨만 최적 방정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온 폴리시, 오프 폴리시 방식이 뭐 간단하게 뭐냐면은 행동하는 거랑 행동하는 정책이랑 학습하는 거를 같이 하느냐 별도로 두느냐 차이예요. 이 감에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잠깐 모델 풀이하고 저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모델 어떤 거 다시 한번. 저기 모델 풀이라고 적어놓은 거. 요거 말씀입니까? 모델 풀이라는 말은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설명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네. 강학습이라는 게 지도학습이랑 아, 다른데 맞다. 이렇게 하라고 딱 타겟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타겟이 없는 상태에서도 돌려도 어떤 값을 뽑아낼 수 있어서 모델풀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아, 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환경에 대한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환경에 대한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강학습은 그게 없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다음 장에서 보면은 뭐 저기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맞죠?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서는 모델이 별도로 있어야 되는데 모델이라는 저는 어떻게 이 사람이 나한테 보상해주고 이런 거 별도로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강학습에서는. 쉽게 설명하면 몬테카를로가 저게 식을 몰라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넓이를 구할 수가 있는 게 네. 공식을 몰라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앞단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확률적으로 4분의 1 가경, 그러니까 4분의 1 가고 4분의 1 가고 4분의 1 가고 4분의 1 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었는데, 이제 몬테카를로는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몰라도 실제로 내가 끝에서부터 얻은 그 값을 계속 이제 뒤에서부터 계산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뭐야 밸류 값을 이제 갱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뭐 이렇게 문장으로 보면은 그 확률 분포에 대해서 몰라도 되기 때문에 이제 뭐 모델 풀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TD도 마찬가지고. 여기 부분에서는 네. 조금만 언급하겠습니다. 앞에서 다 한 거라서 정책 이터레이션은 뭐 벨만 기대를 쓰고 탐욕 정책 뭐 해서 결국에는 이 GPI라고 하는 정책 평가와 발전을 계속 반복해 나가면서 아까 그 클릭 시연했을 때 클릭하면서 정책 발전해 나갔던 것처럼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진행하게 되는 거죠. 정책 이터레이션 같은 게. 가치 이터레이션은 뭐 정책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특정 행동 가치 함수, 저 Q 함수라고 그러죠. Q 함수가 최대인 것만 뽑아내서 찾아 나간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치 이터레이션은. 그리고 여기서 요 탐욕 정책과 아까 이전에 나왔던 시간차 예측, 타임스텝에 대한 시간차 예측, 그 정책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거를 합친 게 시간차 제어이고요, 방식이고요. 시간차 제어에 벨만 기대 방정식을 쓰면 살사가 되고 벨만 최적 방정식을 쓰면 큐러닝이 되는 형태예요. 수식이 많이 나오는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살사가 아까 이전에 말했던 정책 이터레이션에 GPI가 있는데 GPI 수식은 탐욕 정책 발전은 여기 P, 환경 모델에서 줄 수 있는 P 값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할 건 환경 모델은 없잖아요. P 값을 알 수가 없잖아요. 이 수식을 풀 수가 없어서 Q 함수를 이용한 탐욕 정책을 적용하게 됩니다. Q 함수 이용한 탐욕 정책은 Q 함수만 알면 됩니다. 저기에서 제일 높은 값만 구르면 되니까. 그리고 시간차 제어 저게 살사인데 살사가 아까 벨만 기대 방정식이랑 시간차 제어랑 정책 없는 거였잖아요. 그 아까 가치 업데이트 수식이 있었죠. V 했을 때 VN 플러스 여기 알파 변화하는 값 있었고 그게 뭐 빼줘야 될 값이 있었잖아요. 그걸 전부 다 V를 Q 함수로 다 대체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전부 다 바뀐 거예요, 그냥.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수식을 풀려면 업데이트 하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STAT는 알아요. 현재 상태랑 액션은 알고 있고 그리고 내가 액션을 취함으로써 받아야 될 보상도 알아요. 그리고
내가 액션을 취함으로써 다음에 갈 상태도 알아요. 근데 여기서 모르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A, T 플러스 1 이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액션을 취해서 다음 상태로 가고 다음 상태에서 액션까지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까지 포함된 게 살사예요. 그러니까 다음 상태에서 액션까지 포함된 거죠. 그래서 지금 상태의 S, A와 뭐 보상 R, 다음 상태 S, T 플러스 1을 해서 살사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이해 안 되시는 분 있으십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사는 아까 탐욕 정책을 적용했다고 했는데 이 탐욕 정책은 강학술에서 탐욕 정책은 뺄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엔드게임, 더 어벤져스에 보면은 그 닥터 스트레인지가 뭐 1,400만 번을 돌리고 하잖아요. 그 중에 제일 경우 수가 좋은 게 다 보셨죠? 스포인데 결국에는 한 명은 죽잖아요. 아우 죄송합니다. 누군지 말 안 하겠습니다. 내 생각 없어. 한 명은 죽게 되는데 그 만약에 닥터 스트레인지가 모든 거 제일 좋은 예를 들면 마이너스 보상을 안 받는 쪽으로 가려고 했다면 그 방법을 못 찾아냈겠죠. 근데 한 번에 마이너스 보상을 받더라도 이 다음에 다른 길로 갔을 때 더 좋은 정책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또 제가 이해했을 때는 제가 지금 연예로 봤을 때는 예를 들면 말도 안 되는 행동인데 일단 정말 재벌집 사람 아들이 있고 여성이 있는데 여성이 그 재벌집 애를 보자마자 무슨 무례하다든지 버릇없어가지고 뺨을 때렸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 뺨을 때린 액션 후에 취한 보상은 마이너스잖아요. 근데 그 뺨을 맞으면서 제발 그 사람이 뺨을 맞아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해준 사람은 너가 처음이야. 그래서 사랑이 빠지면 그 보상은 어마어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탐욕 정책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뺄 수가 없어요. 강학스에서는. 근데 탐욕 정책을 살사에서는 탐욕 정책으로 인해서 한계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일단 탐욕 정책이라는 거는 간단히 그러니까 원래 정책 방향으로 가는 최적 방향으로 가는 도중에서도 행동을 임의대로 그러니까 엡실론이랑 확률대로 다른 무작위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그럼으로 인해서 더 좋은 방향을 찾아낼 수가 있으니까 뺨을 때린다든지 그 특정 한 명을 죽인다든지로 인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방법은 살사에서는 한계점이 존재하는데 잠시만요. 네, 이건 그냥 살사는 간단히 엡실론 정책, 탐욕 정책을 통해서 이 살사만 구하면 업데이트가 가능하죠. 수식에서는. 그렇게 해서 그냥 QAMS 업데이트를 쭉쭉쭉 해나가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살사는. 살사의 단점은 아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에이전트가 여기 있는 상태예요. 여기 있는 상태에서 정상적으로라면 예를 들면 탐욕 정책이 없다면은 여기서 밑으로 안 가고 옆으로 가겠죠. 근데 탐욕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 확률에 걸려서 예를 들면 보상 밑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보상으로 내려갔어요. 그래 되면 얘가 이 자리에서 판단할 때 일로 가니까 마이너스를 받네? 그럼 일로는 못 가게 되겠죠. 살사는 아까 말했지만 현재 상태의 S랑 A랑 보상이랑 그 다음 상태랑 액션까지 있었잖아요. 그 액션 때문에 이게 더 이상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여기서 그 액션에 취한 마이너스 보상 때문에 여기서 일로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나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탐욕 정책이 없으면 그런 일이 발생 안 해요. 정상적으로 일로 가겠죠. 근데 탐욕 정책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로 가게 되면 에이전트는 현재 이 상태에 있고 이 다음 상태에서 탐욕 정책에 의해서 행동 밑으로 갔어요. 근데 이 자리 있잖아요. 그럼 이 자리 점수가 여기로 갔을 때 마이너스가 되겠죠. 살사는. 그러면 여기서도 여기로 못 가게 되고 여기 밑으로도 여기 못 가게 되니까 요 안에서 갇혀서 결국은 못 찾게 되는 한계점이 존재해요. 살사에서는.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Q러닝. 이거 이해 혹시 되셨죠? Q러닝인데 Q러닝은 그러니까 살사는 온폴리시 방식이라고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행동하는 정책이랑 학습하는 정책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걸 분리시키자라는 거죠. 분리시키자는 게 오프 폴리시인데 그게 Q러닝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여기서 그냥 행동하는 걸 밑으로 가는 걸 학습을 이용하지 말고 이용만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여기 밑으로 간 것 때문에 그래 됐으니까 그걸 이용 안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Q러닝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큐러닝은 보죠. 이 AT가 다음 행동이 아니고 단순히 A 액션이에요. 이게 어떤 건 Q 함수의 최대값인데 그 행동 정책은 그 탐욕 정책을 가고 학습 정책을 할 때는 다음 상태의 최대 Q 함수예요. 내가 행동하는 게 아니고 최대 Q 함수. 최대 Q 함수는 행동에 따라서 가치가 어떻게 나올 건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걸 학습 정책이 이용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그 살사가 있었던 그 갇혀버린 그 한계를 극복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그 다음에 얘가 했던 행동에 이 밑으로 가는 마이너스 보상이 학습에 적용이 안 되니까, 반영이 안 되니까. 네. 여기는 근데 그렇고 이거는 그냥 단순히 최적 방정식인데 최적 방정식 형태가 뭐 큐러닝 업데이트 방정식이랑 유사하다고 그냥 넣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살사 큐러닝을 이제 시연을 돌려보면은 살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탐욕 정책에 의해서 막혀버려서 요 안에서만 과거 목표로 골로 못 가게 되는 그 가치 현상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큐러닝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현상이 없죠. 보시면 네.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